여보,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출국 전날 밤 아내 명자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했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5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떠난 첫 번째 유럽 여행이었다. 대학 동기 준수와 병원에서 은퇴한 상호, 우리 셋이 함께한 열흘은 정말 꿈만 같았다. 마치 다시 20살 청년이 된 것처럼 맘껏 웃고 떠들며 지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수화물을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들 기훈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기훈아, 아빠 무사히 도착했다. 엄마는 잘 계시지?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훈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느낌이었다. 아버지, 잘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쯤 집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괜찮으신 거지? 기훈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말했다. 집에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택시 타고 바로 오세요. 더 물어봐도 말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의 생각뿐이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명자는 멀쩡했다. 내가 떠나기 전날에도 직접 은행에 가서 용돈도 준비해주고 마트에서 장도 봐뒀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런데 왜 아들이 저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흐리는 걸까? 강남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해가 넘어간 후였다. 현관 앞에서 키를 꺼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며느리 혜진이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평소에도 그리 다정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비행기에서 대충 먹었어. 기훈이는 어디 있어? 거실에 있어요. 들어가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기훈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눈빛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불안해 보였다. 기훈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기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일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앉기 전에 엄마부터 보고 싶다. 어디 계시냐고? 기훈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벼락처럼 내 온몸을 강타했다. 어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요양원이라고.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신 후에 갑자기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시고 집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시고 너무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열흘 전까지만 해도 말도 또렷했고 모든 걸 다 챙겼는데.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온 혜진이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치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특히 고령자들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이 뭐야? 아직 이른이야. 혜진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어쨌든 이미 장기요양 3등급 판정도 나왔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니까요. 기훈이가 아내를 제지했다. 혜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모든 의사가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열흘 만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당장 가보자. 어느 요양원이야? 기훈이는 시계를 보며 망설였다. 아버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면회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주소 알려줘. 혜진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문도 안 열어줄 거예요.
기훈이가 아내를 말렸다. 내가 모실게. 혜진아, 너는 집에 있어.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명자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출국 전날 밤 내 손을 잡고 웃던 그 얼굴이 기훈아, 정말 치매가 맞는 거냐? 운전대를 잡은 기훈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50년 공직 생활 동안 단련된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양원 정문은 예상대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비실 작은 창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경비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제가 해외에서 막 돌아온 참이라 꼭 한 번만 얼굴을 봤으면 합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금은 벌써 끝났어요. 정말 5분만이라도 안 될까요? 열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쪽 출입문이 열리면서 쓰레기 봉투를 든 젊은 여성이 나왔다. 청소 담당 직원으로 보였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입소해 있는데 제가 외국에서 방금 돌아왔어요. 상태가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잠깐만 얼굴만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면회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만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요양원 1층 로비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이어져 있고 몇몇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윤명자 어르신은 2층 2035호에 계세요. 지금 시간이면 아침 식사 때문에 1층 식당에 계실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더욱 조용했다. 2035호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작은 옷장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옷들이 보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을 들어보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누군가가 자주 만져보고 닦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다시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주위를 둘러봤다. 여러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창가 쪽에 앉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명자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앞에 놓인 식판에는 반찬들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나야. 괜찮아? 명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를 본 순간 눈이 커지더니 마치 숨을 오래 참았던 사람처럼 나직하게 속삭였다. 어머, 당신이구나. 제발 나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줘. 나 정말 여기 너무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 지금 정신이 멀쩡한 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명자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말 못해. 여기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 다 들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나는 재빨리 설명했다.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왔어요. 아내 상태가 너무 걱정돼서요. 간호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10분만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혼란스러워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돌아서자 명자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진짜 치매 아니야. 정신 완전히 멀쩡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혜진이가 그랬어. 어느 날 복지사가 온다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전부 모른다고 대답하래. 시간도 계절도 내 이름도 다 틀리게 말하래.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응. 그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하는 복지사였더라고. 내가 다 틀리게 말했더니 3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이틀 뒤에 갑자기 날 여기로 데려왔어.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 여기 직원들은 다 나를 치매 환자로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의 계략에 속아서.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반드시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을게.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왔다. 아가씨,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내 방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치매 환자였다. 명자는 그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다. 할머니, 곧 간호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인데 우리 명자는 그 속에서 혼자 연기를 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식 시간에 오셔야 해요.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눈을 마주쳤다.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당신을 여기서 구해낼게. 명자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간호사를 의식한 듯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 기훈이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내의 연기에 맞춰 대답했다. 저는 김 선생이에요. 곧 기훈이도 올 겁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나는 아무도 모르게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내 속에서 50년 검사 생활 동안 쌓인 투쟁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요양원 문을 나설 때는 해가 완전히 져서 거리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한번 흘끗 보더니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야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명자가 정신이 완전히 멀쩡한데 어떻게 치매 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아들 기훈이와 혜진이는 정말 몰랐을까?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한쪽에만 작은 스탠드가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나오지 않길래 슬리퍼를 신고 안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40년 동안 나와 명자가 함께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언제나 아내의 따뜻한 채취가 배어있던 그 방에 들어선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평소 명자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베개 놓인 위치도 다르고 화장대 위에 항상 있던 손거울과 작은 로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더욱 이상했다. 명자의 외출복 몇 벌이 없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필요한 옷만 골라서 가져간 것처럼 어색하게 비어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명자가 늘 소중히 관리하던 화장품 파우치도 보이지 않았다. 여행 떠나기 전에 내가 직접 본 것들이었는데 말이다. 그때 화장대 거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기훈이 밥 꼭 챙겨줘. 명자의 단정한 필체였다. 나는 서랍을 닫고 침대 끝에 털썩 앉았다. 눈을 감자 오늘 본 명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창가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앉아있던 그녀.
나를 보자마자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 절절한 눈빛.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요양원 직원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고, 내가 왔을 때도 주변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혜진이다. 분명히 혜진이가 뭔가 꾸민 일이다. 내 직감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셨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끗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조용히 세면을 마치고 지팡이를 들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부엌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벌써 어디 가세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나는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요양원에 가볼 생각이다. 기훈이는 깨우지 말고 택시 타고 갈 거야.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간단히 준비해 드릴게요. 괜찮다. 가서 먹을 거야. 혜진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내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을 나서면서 혜진의 말투를 곱씹어봤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의 말투 같았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명자를 반드시 그곳에서 구해내야 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했다. 50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었고 내 아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명자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겠다고. 요양원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정식 면회 시간에 가는 것이니 떳떳했지만 한편으로는 명자가 어떤 상태일지 걱정됐다. 어제 밤 내내 생각해보니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치매 판정을 받는 과정도 이상하고 요양원 입소 절차도 너무 급작스러웠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기훈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훈은 문을 닫자마자 주저하는 듯하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재로 가자. 둘만 얘기해야겠다. 우리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마주 앉았다. 나는 기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훈아, 너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더라. 오늘 아침에 요양원에서 직접 만나봤다. 정신이 완전히 또렷하더라. 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분명히 치매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 말로는 검사관이 올 거라고 혜진이가 미리 알려줬고 모든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라고 시켰다고 하더구나. 기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요. 설마 혜진이가 그런 일을. 정말 몰랐니?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니?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기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푹 떨궜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기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이가 어머니한테서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했어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나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믿게 된 거냐? 믿고 싶었던 거냐? 기훈은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후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백하기 시작했다. 혜진이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신 한 우리 부부가 진짜 독립할 수는 없다고. 이 집이 평생 우리 집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그 무거운 침묵을 내가 먼저 깼다. 그럼 서명은 어떻게 된 거냐? 내 서명이 들어간 입소 동의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훈은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건 혜진이가 했어요. 출국 전에 아버지 서류 가방에서 예전 사인 견본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흉내내서 위조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직접 듣는 순간이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 나는 이를 꽉 물고 물었다. 증거는 있어? 기훈이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이 노트북에 관련 메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랑 주고받은 이메일이랑 등급 판정 관련해서 계획한 내용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가서 확인하자.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혜진의 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혜진은 장을 보러 나가 있었고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기훈이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혜진의 생일이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기훈은 곧바로 메일함을 클릭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어려운 제목들을 발견했다. 치매 3등급 판정 가능성 검토, 윤명자 요양원 입소 관련 절차, 서명 위조 예시 PDF 첨부.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했다. 메일에는 분명히 혜진이 복지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대상자는 인지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문단만 잘 유도하면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하듯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나는 메일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다. 이제 확실한 증거는 확보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나는 명자를 되찾을 방법을 찾겠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이 돌아온 것이다. 기훈은 깜짝 놀라 노트북을 재빨리 덮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지켜보기만 해라. 우리는 방을 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향했다. 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여보. 뭐 하고 계셨어요? 나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그냥 아들이랑 얘기 좀 나누고 있었지. 혜진은 우리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늘 밤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식탁에서 일어서지 않고 조용히 혜진을 불렀다. 이혜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기훈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혼자 말할 테니 너는 듣기만 해라. 거실로 나와 앉자 혜진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나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젯밤 캡처한 메일 사진들을 꺼내 보였다. 하나씩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이 메일들 내가 쓴 거 맞지?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메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말 하지 마라. 복지사한테 치매 등급을 유도해달라고 물어봤고 어떻게 하면 3등급 받을 수 있느냐고 계획까지 세웠더구나. 거기다 내 서명을 위조한 파일까지 첨부해서 말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분하게 말했다. 명자는 치매가 아니더라.
정신 완전히 또렷하게 나한테 다 말했어. 넌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 혜진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전부 남편이랑 상의하고 한 일이에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훈이는 이미 다 털어놨다. 내가 먼저 제안했고 등급 신청도 내가 진행했고 내 서명 위조까지 내가 했다는 것도 말이야. 그제서야 혜진은 입을 꽉 다물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 너무 간섭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훈이한테 전화하시고 아파트 명의도 안 넘기시고 저희 아이 키우는 방식도 자꾸 터치하시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명자가 널 뭐라 했냐? 네가 집안일 힘들다고 하면 손수 반찬 해줬고 아이 봐달라고 하면 한마디 불평 없이 도와줬어. 그게 간섭이냐?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아내한테 인간이 할 짓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에 혜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훈이 거실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진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명자를 그런 식으로 보낸 것도 내 서명을 위조한 것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혜진은 울음을 겨우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냥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아파트 명의도 기훈이의 미래도 다 제가 설계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하고 싶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틀렸다. 아주 비열했어.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제 이 메일들을 복지청에도 경찰에도 보내야겠다. 기훈이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건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절대 안 될 짓을 했다는 거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훈은 고개를 완전히 들지 못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오늘은 반드시 명자를 데리러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겠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겠지. 명자는 50년 동안 내 곁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다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직접 명자를 데려올 거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거야. 현관문을 열며 나는 다짐했다. 오늘이 명자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제일 먼저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이메일 캡처 사진들과 함께 직접 담당자를 만나러 갔다. 이건 며느리 이혜진이 복지사에게 보낸 메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심지어 제 서명도 위조한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담당자는 표정을 굳히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서류 조작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나는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명자의 방에 올라가니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작고 외로워 보이던지 내 눈가가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명자야, 내가 문을 열며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기훈 씨?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왔어. 이제 너 데리러 왔어. 다 끝났어. 이젠 집에 가자.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또르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기훈 씨, 날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명자야. 그동안 너무 몰랐고 너무 늦게 눈치챘어. 널 이런데 보낸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거야.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어요.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난 정말 충분해요. 요양원에서는 퇴소 절차를 서둘러 도와줬다. 복지청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담당 직원들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명자에게 외투를 입혀주며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 전에 한 곳에 들를 거야. 우리는 택시에 올라타서 서울시 노인권익보호단체 실버지킴이 모임 사무실로 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노인 학대나 재산 침해, 조작 입소 사건 등을 다루는 시니어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 모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회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박기훈 어르신, 연락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제 아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요양원에 갇혀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자는 오랜만에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장님이 말을 이었다. 어르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들이 재산 문제나 편의를 위해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더욱 힘을 내야겠네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명자도 조용히 말했다. 저처럼 당한 분들이 더 계시다면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저만큼 무서웠을 테니까요. 회장님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들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명자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기훈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살자. 우리 둘이서 끝까지 함께 가자. 서울 거리는 어느새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우리에게 그날의 바람은 오래된 위로처럼 따뜻하게 불어왔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명자가 조용히 말했다. 기훈 씨, 우리가 이겨낸 거죠?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이겨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다시 찾은 평온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더 큰 목표가 생겼다. 나와 명자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실버 지킴이 모임 변호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출석했다. 혜진이 조작한 이메일들과 복지사의 회신 그리고 내 서명을 위조한 문서들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기재 허위입니다. 절차에 따라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혜진은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고 기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나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혜진을 너무 믿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못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훈아, 너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느꼈겠지만 모른 척했어. 그게 제일 큰 죄야.
기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떨궜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누군가의 약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삶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며칠 뒤 나는 실버 지킴이 모임에서 열린 노인 권익 증진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명자와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청중석에는 우리처럼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셨다. 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삶의 선택권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너무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어서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도 사람이고 생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수많은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런 일 겪었어. 내 딸도 내 돈 보고 완전히 변해버렸어.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날 명자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바람은 이제야 우리에게 편안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식탁 위에 손수 끓인 된장국을 올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인 거죠?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정말로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고 이제 다시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기훈이도 그 후로 많이 달라졌다.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명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혜진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벌은 가족을 잃은 것이었을 거다. 몇 달이 지난 지금 명자와 나는 실버 지킴이 모임에 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한 어르신들을 도우며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다. 어제도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내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가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나이 든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일 당할까봐 무섭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혹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 영상처럼 억울하게 요양원에 보내지거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긴 어르신들을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꼭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